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인지기능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인지기능장애의 정의와 진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두 번째, 인지기능장애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인지기능장애의 유형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지기능장애 음악치료 개입을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속 우리가 음악과 치유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평생에 처음 보는 그런 장애 유형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건의료행정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이런 장애 유형과 보다 더 깊이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음악과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질병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음악 치료를 적용하는지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마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지기능장애라고 하는 단어도 생소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인지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 인지기능장애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행동은 정보를 다루는 인지, 감정이나 동기와 관련된 정서,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된 실행 기능, 이 세 가지 기능 체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동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를 다루는 인지, 감정이나 동기와 관련된 정서,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된 실행 기능. 그런데 뇌 손상이 이들 체계 중 어느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뇌 손상 환자에게 가장 흔히 발견되고 신경해부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와 관련지어서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나 실행 기능보다 인지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정보를 다루는 인지, 감정이나 동기와 관련된 정서,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된 실행 기능에 장애가 왔을 때 그것이 뇌 손상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런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의 중요한 범주로는 입력, 저장, 처리, 출력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어떤 것을 인식한다, 또 그것을 저장한다, 그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걸 처리하고 그것을 출력하는 과정, 이렇게 네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 기능, 이것은 정보의 선택, 정보를 획득, 정보를 분류하고 이 정보를 통합하는 이제 이러한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 및 학습, 정보의 저장과 인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만약에 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 하면 그 내가 학습한 정보를 저장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표현하거나 그것을 지식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고는 정보의 조직화 및 재조직.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어떤 사실들을 안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사고하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내 삶의 유익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 기능은 정보를 말로 전달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이 인지 기능 장애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지 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기가 어디지? 점점점. 이 사람은 누구지? 심해지면 난 누구지? 이것이 삶의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망각하면서 핸드폰을 놓고 나오거나 과제물을 놓고 나오거나 만나야 할 사람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등 다양한 기억을 잃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간단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애 유형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자녀들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이 사람의 감정, 마음의 상태. 더 심해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이제 이러한 상태. 이건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지기능장애, 인지란, 기억력, 학습력, 언어력, 이해력 등을 포함합니다. 인지기능은 인간 개인의 사고 능력을 의미하고, 인지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 정보 처리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자극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에 변화를 가져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의력, 기억력, 지각력, 실행능력, 언어능력과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상위 인지 개념으로는 지식의 사용과 추상적 개념, 사회의식, 사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 주의력, 기억력, 지각력, 실행능력, 언어 능력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범주 내에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사용하고요, 어떤 추상적 개념과 사회의식도 있고 사고 판단력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력, 학습력, 언어력, 이해력 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은 특정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다 복잡한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의 주요 요인으로 각성은 외부와 내부의 부적절한 자극을 여과할 수 있을 때의 최적의 상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경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각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내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인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가장 손상받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뇌 손상 환자들의 주의력은 평가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과제의 난이도, 또 피로, 분노 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환자의 그 상태, 피로도, 분노, 또 여러 가지 과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의 유형을 설명하는 주의력 모델은 집중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선택적 주의력, 교대 주의력, 분리 주의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주의력 장애 환자는 각성 상태 유지의 문제, 지속적 주의력 저하, 선택적 주의력 저하, 교대 주의력 저하, 분리 주의력 저하의 임상적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집중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또 A와 B가 있을 때 선택해서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A, B 두 개를 교대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들을 분리시키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일상의 행동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인지장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력을 좀 볼 텐데요. 기억, 메모리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저장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 및 저장 용량은 어떠한가, 인출 방법은 어떠한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시간에 따라 기억의 첫 단계를 감각기억, 1분 이내에 약 20에서 40초 정도 저장되는 단기기억, 1분에서 수년 동안 영구적으로 기억되는 기억을 장기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장애는 기억 각 단계의 적절한 정보와 처리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 혹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야기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 능력 수준이나 기억해야 할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손상된 기억력 향상, 문제 행동 조절 등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손상되거나 또 이 제대로 기억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치매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접근 방법, 대한직업치료사협회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초기 치매에는요, 단기 기억력, 집중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정 기복에 문제가 있고요. 치매 당사자는 증상을 부정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많은 경우 이 초기 치매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증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보호에 대한 것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친구나 가족 누구에게라도 내가 치매가 왔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치매 당사자가 증상을 부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사람들 대인관계를 회피함으로 혼자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보통 치매 당사자들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그 보호자에게 교육함. 초기 치매를 안고 있는 이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보호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치매를 보면 진압력, 최근의 기억장애의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욕, 옷 입기, 식사하기, 말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리적인 운동, 사회화 촉진, 지역 사회생활, 그 환경에서의 적응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치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내가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의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게 됩니다. 후기 치매, 가족 구성원을 잊음,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언어 장애와 진압력의 상실이 심각해짐, 24시간 보호 감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장려해야 하고요. 감각 자극이 필요합니다. 말기 치매, 아주 가장 심한 단계로 가죠. 일상생활 활동의 모든 방면에서 완전 의존적입니다. 이건 거의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장애 상태입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의미 없는 언어 또는 기억,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운동 기능이 심각하게 쇠퇴합니다. 구축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어떻게 이 환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장애 최근 일이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경미한 언어 장애가 오고요. 일상생활을 회피합니다. 우울증, 짜증, 의기소침을 보이게 되죠. 이때는 그래도 약간의 주변 도움만 있어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의 수준 만 4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옷 입고 세수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낮 동안 돌봄 필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기는 오래된 기억까지 망각하고요. 시간, 공간 개념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야, 지금이 몇 시냐? 그리고 어느 곳을 찾아가도 어떤 역을 가도 친구를 만나도 여기가 무슨 동인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력 저하, 이해력 저하. 그 다음에 배회합니다. 난폭해지고 초조해하고 환각을 보고요. 망상에 빠집니다. 야간 창란증이 있고 수면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만 돼도요. 주변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주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수준은 2살서부터 4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손이 필요로 하는 거죠. 24시간 돌봄 필요, 최소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기, 대부분의 기억 망각, 가까운 가족 망각, 부적절한 발언, 표현 상실, 대소변 실금, 보행장애, 경직, 욕창 등.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벽에 이 대변을 바를 수도 있고요. 걷지도 잘 못하고 계속 누워서만 지내다 보니까 몸에 이런 욕창 등이 생기기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죠. 이때는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의 수준 한 1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수준, 완전히 영아기의 아이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불안감 해소 방법, 내가 잘하던 솜씨를 찾아 함께 활동합니다.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통한 활동은 자신감,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찾게 하지요. 새로운 활동보다는 하던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익숙하고 기억하던 활동을 제공해 주십시오. 치매 노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수행 후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치료 세션 중에 만나는 이런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잘 이해하고 함께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치료의 적용을 봅니다. 음악은 학습과 기억을 돕는 장치로 음악 패턴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계층적 원칙에 따라 여러 정보를 하나의 단위처럼 배울 수 있는 기억 형성의 시간적 응집 원칙과 유사합니다. 이 척킹이라고 하는 시간 응집 원칙,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수없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인식해서 하나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비야라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선율과 리듬 악구를 가사와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기억하는데, 이는 노래를 선율, 화성, 리듬의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부호화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리듬이 지각과 학습을 위해 시간을 구조화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음악을 통한 정보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기억을 돕는 장치로 효과적이고 기억장애 환자나 학습장애 환자들의 기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노래를 부르고 또 연주를 하면서 이것이 한 덩어리로 이 기억장애 환자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 효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억을 돕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기억을 돕기 위해 음악은 기억의 원형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같이 인지장애 환자에게서 이 향상된 단기 기억은 변연계에 속한 편도체 신경망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인의 변연계의 해마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연계, 편도체 신경망 활성화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죠.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뇌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바로바로 검색하시면 어떠한 기능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적 기억과 관련하여 알츠하이머 병의 잔존 기억에 접근합니다. 음악은 더 감정적 자극으로 치매 환자의 단기 기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자극은 학습을 향상시키고 강한 영상 학습에 기반을 두어 음악이 아닌 자전적 기억에 접근하고 조건 자극으로 기억 기능의 복원을 돕습니다. 음악은 청각 자극을 구조화하여 각성에 근거한 주의력 훈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듬은 음악에서의 주의를 조절하고 인식 기능에 접근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간에 따라 주의 기능을 제어하고 이끕니다. 또한 음악 감상을 통한 각성은 긍정적 기분과 함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발병 이후 고립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사회화를 조장하고 감정이입과 교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지속적 주의를 위한 리듬치기 훈련은 기억, 행정 능력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 기능과 다른 인지 기능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 방법 봅니다. 첫 번째, 주의력 증진을 위한 악기 연주.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여러 자극을 번갈아가며 교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구조적 악기 연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음악이나 작곡된 곡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요. 음악적 요소가 적은 곡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더하거나 다른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활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 증진을 위한 능동적 참여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데 환자의 피로도와 인지 능력에 따라 지속 시간을 달리하고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개인 혹은 집단으로 제공합니다. 즉흥 연주는 주의력뿐 아니라 신체 장애로 인한 환자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 증진과 학습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인데요.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교육을 목적으로 환자의 장기 기억에 깊이 관여하고 자발적인 회상을 도울 수 있는 잘 알려진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기억력 재활을 위해서 장기 기억을 촉진하는 것과 환자가 오류 없이 정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환자의 향상을 평가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곡을 사용할 수 있고 환자에게 완전히 생소한 곡을 사용하기보다는 익숙한 곡의 2절이나 후렴은 알고 있으나 절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고려하고 노래의 길이나 가사 회상 질문의 수준을 조절하여 제공합니다. 세 번째,
행정 능력 및 상위 윈지를 위한 음악 활동, 과제를 조직화하고 실행을 구현하여 환자의 행정 능력을 도울 수 있는 활동으로 노래 만들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악기를 편성하거나 맥락에 따라 가사를 변경하는 음악 활동은 환자의 논리적 사고와 의견을 촉진하고 음악 외 활동으로 보상적 전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사 만들기 작업은 가사의 부분을 바꾸는 것과 전체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까지 단계를 나눠 시행할 수 있고요. 정확성과 속도를 검증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래 만들기나 가사 분석 활동이 집단으로 제공될 때 집단과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화와 감정 교류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